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왜 부끄러움을 그렇게 자주 썼을까요? 모두가 침묵하던 시대에, 모두가 분노하던 시대에 그는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했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동주입니다. 1917년 만주 북간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윤동주였습니다. 조선인 마을이었지만 그곳은 이미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피해 만주로 건너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를 세웠고 아버지는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윤동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었고 남들보다 앞서간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했고 성실했으며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1935년 윤동주는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기독교 학교였던 숭실중학교는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는 다시 만주로 돌아가 광명학원 중학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938년 20살의 윤동주는 서울로 왔습니다.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 것입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이었습니다. 연희전문 시절 윤동주는 문학을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시를 썼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자신의 방에서 시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발표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적었을 뿐입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병욱, 강처중, 문익환. 함께 문학을 이야기하고 시를 낭독하고 꿈을 나누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이들과 함께 교내 잡지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윤동주가 태어났을 때 이미 조선은 없었습니다. 윤동주는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억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이 시행됐고 조선어 사용이 금지됐으며 신사참배가 강요됐습니다.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시절 윤동주는 시를 썼습니다. 1941년 윤동주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서시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윤동주의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하고 고결한 다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윤동주는 이런 문장을 썼을까요? 24살 청년이 왜 죽는 날까지를 이야기했을까요? 왜 부끄럼이 없기를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다짐이 아니라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끄럽다는 고백, 부끄러운 자신을 견디고 있다는 고백, 그래서 죽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윤동주는 계속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 속에서 계속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별 해는 밤의 한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도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그리운 이름들, 부를 수 없는 이름들, 닿을 수 없는 것들. 윤동주는 별을 세며 자신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2년 윤동주는 연희 전문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도쿄의 릿교대학 영문과에 입학했고 이어서 교토의 도시샤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일본 유학. 당시 많은 조선 청년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조선에는 대학이 거의 없었고 더 배우려면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윤동주도 그런 이유로 일본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은 윤동주에게 더 깊은 부끄러움을 안겨줬습니다. 우선 창씨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인의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윤동주는 히라노마 도주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어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수업도 일본어로 들었고 과제도 일본어로 써야 했으며 친구들과도 일본어로 대화해야 했습니다. 조선어는 금지됐습니다. 조선어로 말하면 의심받았고 감시받았으며 위험해졌습니다. 조선어로 시를 쓸 수 없었습니다. 윤동주에게 시 쓰기는 숨쉬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것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선어로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였으니까요. 윤동주는 더욱 고립됐습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일본어를 쓰며 살아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1942년에 쓴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신의 얼굴을 보며 욕스럽다고 말합니다. 왜 욕스러웠을까요? 조선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신이 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마이너스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팔아 살아왔던가. 24살 자신의 삶 전체를 참회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세상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저항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의병들은 무기를 들었으며 지식인들은 글로 항고했습니다. 영웅적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택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윤동주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행동보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바깥보다는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저항은 자기 검열이었고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돌아봤고 일본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비난했으며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과의 싸움, 양심과의 싸움, 정체성을 지키려는 싸움이었습니다. 1943년 7월 윤동주는 체포됐습니다. 죄목은 독립운동 혐의였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체포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의 기록에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시를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어로 시를 쓴 것, 그 자체가 죄가 된 것입니다. 사촌 송몽규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송몽규는
윤동주와 함께 연희 전문을 다녔고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간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잡혔고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 일본 규슈 지방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윤동주는 그곳에 수감됐습니다. 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7 청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바닥,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 윤동주는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윤동주가 감옥에서 쓴 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도 없고 편지도 없으며 일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윤동주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증언이 있습니다.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동주는 조용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담담히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동주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렸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으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감옥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윤동주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이 조선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실험을 했고 윤동주도 그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1945년 2월 16일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출소를 6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사인은 불분명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급성 폐렴으로 되어 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건강했던 청년이 갑자기 죽는다는 것이 이상했고 같은 시기에 송몽규도 죽었다는 것이 더욱 의심을 샀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주 용정으로 운구됐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가족들은 윤동주의 죽음 앞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28 청년의 너무 이른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조선은 해방됐습니다. 만약 윤동주가 6개월만 더 살았다면 해방된 조선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윤동주는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가처럼 일본에 맞서 싸우지도 못했고 의병처럼 무기를 들지도 못했으며 정치가처럼 사람들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윤동주는 그저 시를 썼을 뿐입니다. 조용히 혼자서 자신의 방에서 시를 썼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윤동주가 죽은 지 80년이 지났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윤동주의 시가 지금까지 읽히는 이유는 아름다워서만이 아닙니다. 윤동주의 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신의 백골, 즉 자신의 죽음이 함께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28 청년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외롭습니다. 우주만큼 넓은 외로움 속에 윤동주는 혼자 있었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라는 시도 있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남의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도 버린 채 시를 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윤동주는 끝까지 시를 썼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슬퍼하면서도 외로워하면서도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윤동주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했고 자신을 검열했으며 자신과 싸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윤동주의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싸움, 자신으로 남으려는 노력, 부끄러움을 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윤동주의 시는 해방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동주가 죽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았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진솔해서였습니다. 거창해서가 아니라 솔직해서였습니다. 영웅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이어서였습니다. 윤동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렸고 두려워했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윤동주를 우리와 가깝게 만듭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위로받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약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동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부끄러운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할 것인가? 윤동주는 끝내 부끄러움을 버리지 못한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윤동주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윤동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지 못한 시인, 큰 일을 하지 못한 청년,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우리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